관련된 테마주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네이버 로보틱스 또한 오늘 13%나 낙폭을 보이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수급 상황들도 불안정한 상황이고 지금 상승에 대해서 재료를 찾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상위주 동반 계속해서 급락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와중에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종목은 있어서 어떤 섹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유주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원유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WTI 국제유가뿐만이 아니라 브렌점 2%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6% 빠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어제 149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집중적으로 분석해 봐야겠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참 좋지 못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매도 사이드카에 덩달아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좀 걸리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지금도 코스피가 9%나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11% 낙폭을 그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검은 화요일이었는데 오늘은 정말 잔인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시장 상황이 오늘도 뭐 진정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일단 이란의 지정학 리스크가 장기화될 수 있다 또는 뭐 지상군에 대한 투입도 조금 더 확전 양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전체적인 어떤 투자 심리를 크게 좀 위축시키는 배경이 좀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낙폭이 좀 확대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사실 미국의 시간의 선물은 그렇게 좀 많이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단기적으로 좀 상승폭이 좀 컸다는 점. 현재 니케이 지수가 4%대에서 현재 한 3.9% 정도 하락을 좀 하고 있고 중국 증시 역시도 한 1에서 한 2% 정도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하락의 폭이 좀 더 큰 이유는 사실 연휴 기간 이후에 연휴 기간 이전에 좀 반영됐던 단기 수급가율 부분들이 일단 투매를 좀 양상하는 구도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기조가 조금 진정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인데 12시 한 30분 기점을 해서 양 지수가 소폭 저점 이후에 좀 반등 추세가 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의 어떤 이 불확실성들이 크게 어떤 저가 매수에 대한 수급 유입을 다소 좀 정체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 장 마감 상황까지에 대한 흐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일본, 중국 모두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연휴도 쉬고 왔기 때문에 더 큰 폭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좀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큰 폭으로 빠진다라고도 이해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안에서의 내용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예탁금이 119조 원이 있는 상황이고요. 신용잔고도 32조 원으로 굉장히 지금 역대를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불안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의 전략들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증시 예탁금이 사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2월 27일 기준이었으니까 아마 3월 3일 기준이죠. 네, 3월 3일 어제. 기준으로 증시 예탁금이 얼마만큼 증시 대기 자금이 매수 자금으로 좀 유입됐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텐데 어제 오늘 양 거래액들을 좀 추정을 해보면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외인의 매도세가 좀 컸지만 상대적으로 좀 개인 중심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흐름들이 있었다.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코스피가 개인이 일단 뭐 혼주 양상에서 일단 흐름이 좀 나오고 있죠. 일단 156억 정도에 대한 매수세가 좀 확인되고 있는데 네. 일단 오늘 전체적인 어떤 개인 중심의 매수세가 크게 유입되지 못했던 부분들은 역시나 지정학 리스크에 따라서는 추가 하락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이 투심을 좀 정체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신용잔고가 32조 8천억 정도 수준에서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단기 2거래일간 지수의 낙폭이 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3거래일째 현실화가 좀 될 수 있는 반대매매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나타내 줄 수 있는데 사실 뭐 시장의 어떤 과열 양상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이 신용잔고 비중이 굉장히 좀 높아졌던 부분들이 단기적인 어떤 리스크 변동 변동폭이 좀 큰 상황 안에서 일단 시초에 이 반대 매매로 인한 어떤 주가 조정들은 수일간 좀 다소 좀 불가피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시장의 상황들이 다시 완화될 수 있거나 또는 진정될 수 있는 국면에 접어들 때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더 빠르게 좀 유입될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전에 증시 예탁금이 낮아진 상태에서 지정학 리스크라든가 뭐 경기 침체라든가 네. 주요 원인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낙폭을 키웠던 시점과는 현재 시장 상황은 좀 다소 다르다. 오. 그러니까 유동성은 풍부한데 방향성이 좀 부재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정학 리스크가 언제까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언제까지 더 이어질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감들 때문에 네. 쉽게 매수 자금으로 좀 전용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지. 저는 사실 뭐 오늘 이후 내일 시초까지에 대한 흐름들이 좀 어느 정도 단기적인 매물을 소화를 저는 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정학 리스크가 여기서 조금 더 확전되지 않는다면 일단 내일 시초 이후에는 그래도 저가 매수세에 대한 유입으로 인한 반등, 기술적인 어떤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의 상황 그래도 좀 짧게 끝날 수 있다라고 좀 예측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 중동 전쟁 당시에도 코스피가 대체로 한 달 뒤에 다시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언젠간 다시 오르겠구나라는 점이 과거에서도 지금 확인이 됐던 만큼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느 정도 오늘 좀 바닥을 다지고 내일이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지 어떤 관점이세요? 네, 일단 뭐 현재의 양상, 오늘의 흐름들만 딱 놓고 보더라도 네. 뭐 지금 지상전에 대한 투입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뭐 회의적인 입장을 좀 내놨죠. 일단 뭐 이란에 대한 일단 이 중동 주요 국가에 대한 도발 행위가 계속 이어진다면 뭐 지상군에 대한 투입이라든가 중동 주요국들이 다시금 뭐 전쟁이라든가 뭐 네. 미사일에 대한 어떤 공격을 좀 집중할 수 있는 확전 양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될 텐데 현재 구간들에서 뭐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적 메시지를 보면 일단 차기 정부에서 일단 충분한 어떤 대화의 용의가 있다라는 점들을 좀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전에 대한 양상보다는 핵 협상에 관련된 우위를 좀 점하기 위한 수단이다. 다만 이 부분이 장기화가 되던지 뭐 또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위협이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물가 상승의 요인들과 좀 기인된 잠재적인 어떤 글로벌 시장 리스크를 초래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의 상황으로 보면 일단 단기 2거래일간의 낙폭, 특히나 국내 증시에 대한 낙폭이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는 좀 과도하게 좀 반영됐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의 반대 매매성 물량들이 일부 좀 소화되는 구간이라면 오전 이후에는 사실상 뭐 기술적인 어떤 반등 요인으로 인한 저가 매수세를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중동발 리스크가 다시금 뭐 다른 양상으로서에 대한 흐름이 뭐 오늘 밤에도 또 이어진다면 네.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우리가 다르게 좀 접근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뭐 확정 가능성들은 뭐 저는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래도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는 반등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메네이 지금 둘째 아들이 최고 지도자로 됐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이슈들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으니까 이슈 팔로업은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큰 폭으로 빠졌지만 코스닥도 만만치 않게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매도 사이드카의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리게 되면서 지금 뭐 코스닥 안에서의 시총 분위기가 모두 다 한 10% 내외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급락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상대적으로 근데 한 가지 좀 차이점이 좀 있는 게 네. 양거래일간에 대한 흐름을 보면 일단 뭐 2월 25일 기점으로 해서 외인과 기관이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래일간의 흐름들을 보면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한 1조 2천억 정도, 1조 3천억 정도 매수를 좀 하고 있고요. 네. 기관이 6,300억 정도 좀 매수하고 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다음 주에 출시될 수 있는 뭐 코스닥 ETF 2종, 그다음에 네. 뭐 중순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액티브 ETF 자금이 선별적으로 좀 유입된다면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수급 요건들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은 어느 정도 좀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오늘의 변동폭을 보면 그동안 단기적으로 좀 상승했던 뭐 방산주라든가 뭐 정유, 석유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강하다가 아니라 이 수급의 연속성들이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나 네. 방산주도 오늘 일부 윗꼬리를 달고 나서 현재 음봉전을 좀 하고 있다는 점, SO일도 마찬가지로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그런 흐름들에 대한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들은 특정 어떤 재료라든가 이슈에 의한 기대감들보다는 사실 전체적인 어떤 투심 위축 안에서에 대한 낙폭이 확대되면서 이게 뭐 시장에 고스란히 좀 반영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수급 동향들을 보면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좀 코스닥에 대한 여건들은
그래도 좀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제 지수의 왜곡이 좀 나타내주고 있는 이유는 코스닥의 개별 종목들에 대한 이 낙폭이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 섹터 같은 뭐 시총 상위 종목들에 좀 집중되고 있는 흐름들이 아닌가라고 보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코스닥 지수 안에서는 오히려 반도체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뭐 보합권 내지는 소폭 양봉전환에서에 대한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좀 차이가 좀 있지만 대체적으로 뭐 제약바이오 섹터라든가 2차 전지 섹터들에 비해서는 하락의 폭이 그렇게 좀 크게 반영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뭐 반대 매매 관련된 영향들은 신용 비율 상위 종목들에 좀 집중될 수 있는데 뭐 흥구소유 같은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 안착하고 있지만 신용 비율이 9.5% 정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좀 반영이 됐지만 언제든지 수급 변동에 따른 신용 물량에 따른 단기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점, 특히나 뭐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상승하고 있지만 역시나 신용의 어떤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점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코스닥 일부 종목들이 좀 집중된 뭐 신용 잔고의 비중들이 좀 높은 종목들은 네. 좀 유의를 좀 해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신용 잔고가 높은 종목들은 유예된다. 바로 2차 전지 바이오 종목에 조금 더 쏠려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2차 전지 섹터에 신용 잔고가 좀 많다라고 좀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뭐 에코프로라든가 네. 알테오젠, 뭐 에코프로비엠, 삼천대학제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에 좀 집중되고 있는 낙폭인데 일단 코스피에 대한 흐름들 보더라도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하락폭이 굉장히 좀 크게 좀 반영되고 있죠. 이거는 뭐 특정한 어떤 섹터라든가 산업군에 좀 집중되기보다는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이 기관과 뭐 외인의 해치 전략들이 좀 빠르게 반영이 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리밸런싱이라기보다는 일단 보수적 관점에서에 대한 종목 자르기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고 있고 수익 실현 관점에서 일부 상당한 어떤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적인 기조로 보면 외인의 매도세 현재가 한 1조 1천억 정도 오히려 좀 기관의 경우에는 양 시장을 좀 매수하고 있다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에 대한 매수세가 외인 중심에서 좀 차별화를 좀 이룬다는 어떤 차이점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개인의 매수 주체가 오늘 지수 방어를 좀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역시나 지정화 리스크가 좀 가장 큰 배경이 좀 됐기 때문에 네. 사실 오늘 시장에 대한 일부 낙폭이 좀 축소되는 구간에 대한 시그널이 좀 확인이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구간에서는 뭐 5장 후반을 접어들면서 오히려 하락폭이 조금 다소 깊어지는 모습들은 좀 다소 아쉬운 부분들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은 뭐 지난 12시 30분 기점에 대한 저점보다는 현재는 좀 유지하고 있다는 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시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12시 30분 기점으로 굉장히 낙폭을 그렸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코스닥에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자금들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또한 어느 정도는 시장이 너무 어렵지 않게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까지 힌트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사이드카까지 걸렸잖아요.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 매매가 잠시 중단되는 장치인 건데 시장에 대한 안정 효과도 있다라고 봐도 괜찮은 걸까요? 네, 일시적인 완충 작용을 좀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사이드카는 아시는 것처럼 이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적으로 좀 중단하는 그래서 네. 선물의 어떤 제한 효과가 좀 있는데 일단 오늘은 서킷 브레이커까지 이제 같이 발동이 좀 됐죠. 그러니까요. 이게 2020년도 이후에 오늘까지 14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른 건 우리가 2024년도 뭐 엔캐리 트레이드 네.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이때 한번 걸렸었는데 사실 어제도 서킷 브레이커가 좀 발동이 좀 됐어야 되는데 다소 좀 늦은 감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오늘의 어떤 확대폭들은 지수 전반의 낙폭이 장 후반, 그러니까 오전장 후반으로 갈수록 확대가 좀 됐던 점들이 영향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다만 뭐 이 매도 사이드카라든가 서킷 브레이커에 대한 발동 이후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면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어떤 이 하락폭 이후 안에서는 오히려 좀 반등을 했던 경향이 좀 있었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었고요. 다만 좀 차이점을 좀 앞서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처럼 시장의 상황들은 뭐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정화 리스크가 좀 부각됐을 때보다 오히려 단기적인 낙폭이 좀 더 크지 않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란이라는 뭐 특수성과 뭐 미국에 개입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전 양상 때문에 그 우려감이 좀 더 커졌다라기보다는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된 위협 부분들 이 네. 부분은 유가와 환율과 전체적인 어떤 이 장기화 우려감들은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네. 우려감으로 좀 커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과 좀 영향을 좀 작용을 했었고 향후에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우려감으로 번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이 투심을 위축시키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좀 낮추는 배경이 좀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뭐 장기화 관점이 좀 아니라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해상 봉쇄보다는 뭐 호의를 통해서 네. 일단 뭐 유지가 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반란도 좀 있었기 때문에 유가의 연동성과 또는 향후에 원유의 어떤 수송료에 관련된 어떤 이견이라든가 추가적인 어떤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가 네. 더욱더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지금 이슈들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따라서 또 시장이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대로 환율 그리고 금리 관련해서도 잘 짚어봐야 되겠는데 원달러 환율이 간밤에 1,500원을 넘어서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다소 조금은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1,480원이거든요. 이 안에서 지금 한국 경제 펀더멘털적으로 좀 신호 경고등이 켜진 건지 환율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1,500원 돌파가 사실 뭐 과거에 어떤 이 글로벌 경기 침체라든가 뭐 리먼 사태 같은 네. 그런 리스크와 좀 비교를 했을 때 단기적인 어떤 환율 압박에 대한 우려감들인데 저는 이게 사실 지정한 리스크에 따른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이다. 이 부분은 이내 뭐 오늘 1,480원 외환 당국의 개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환율의 상방 여건들은 여전히 저는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일시적인 어떤 우려감에 의해서 파생과 좀 연동된 상승 기조가 환율로 좀 연결되면서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환율이 여기서 더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어떤 배경이 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중동 주요국의 핵심 정유 시설이 뭐 파괴돼서 네. 원유의 어떤 이 생산량에 상당한 좀 영향을 좀 미치거나 또는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로 자체가 좀 차단이 돼가지고 이 부분이 장기화가 되면 유가가 단기간 뭐 배럴당 뭐 120달러 좀 돌파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명확한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가 좀 되지 않는 한이라면 일단 단기적인 어떤 우려감에 의해서 1,500원대를 좀 돌파했다 정도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오히려 환율의 상승 기조, 단기적인 상승 기조가 오히려 외인의 매도세를 조금 더 부추긴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정학 리스크에 대한 안정화 여부와 연동되면서 환율도 점진적으로 좀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안정되길 바라봅니다. 단기적인 이슈일 수 있다라고 해석해 주셨으니까요. 환율적인 부분까지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조금 더 우려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급락을 했고요. 마이크론도 8%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중동 에너지 공급 불안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안까지 그리고 반도체 전반적으로도 지금 악재로 끼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에너지적으로도 지금 실적에 조금 더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건지 이 간밤의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어제 미국 증시 안에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하락하게 된 영향은 좀 에너지 관련 수급 연동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이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에 관련된 뭐 투시 위축 이 정도로만 좀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다만 좀 구조적인 어떤 원인은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우리가 한 2023년도라든가 2024년도 당시의 증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지정학 리스크가 좀 발생됐을 때의 낙폭과 네. 현재 상황 기준은 좀 다르다. 지금은 메모리 가격의 상승세가 현저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단기적 반영보다는 지속성을 좀 갖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오히려 공급 부족 사태가 좀 현실화가 좀 됐던 부분들. 이 부분은 전체적 어떤 사이클 기조, 그러니까 슈퍼 사이클이 아니라 이제 메가 사이클 기조로 갈 수 있겠고 2026년에서 2027년도, 2028년도까지 구조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 상승에 좀 배경이 좀 됐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적으로 이 메모리사들에 대한 주가가 좀 과하게 좀 상승했던 점들 좀 감안해 봤을 때 일단 뭐 현재 어떤 증시 상황들과 좀 맞물리는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차익 실현이다. 이 정도로 좀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이 에너지에 관련된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뭐 장기화될 수 있는 영향들이 아니라면 오히려 이런 기회를 저는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의 뭐 반도체 종목들 사실 AI 슈퍼사이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단기간에 급등했던 만큼 지금의 중동반 리스크로 인해서 이렇게 차익 실현들이 많이 나온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으니까요.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발언까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지수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한국 지수의 3배 레버리지 ETF라고 불리는 KORU가 장중에 45%나 폭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지금 한국 시장 취약하다라고 봐는 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지금 약간의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지 이 점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지수 추정 펀드 3배짜리 레버리지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일단 지수가 10% 밀리면 30%의 손실이 좀 반영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지수와 연동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수의 낙폭이 그만큼 커질수록 손실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지가 더 빠르게 좀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좀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추정 ETF가 지금 오늘 기준에 보면 전체적으로 코덱스 레버리지가 현재 23% 정도 하락을 좀 하고 있고 인버스가 11.6% 오히려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단기적인 낙폭이 좀 크다 보니까 일단 지수 추정의 2배짜리, 뭐 3배짜리 추정 뭐 ETF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오히려 좀 리스크 대응이 좀 빠르게 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락폭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크게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고요. 반대로 이제 지수의 어떤 안정화라든가 단기적으로 저가 매수세 유입에 따라서 뭐 지수가 좀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라면 그러니까 뭐 코르 ETF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그 수익 구조와 좀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 구조에 3배 수익이 더 곱해진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든지 다시 매수 유입되면서 좀 상승할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수가 양거래일간 굉장히 큰 폭의 하락 반영이 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어떤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좀 지수 자체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레버리지 지수를 아무래도 팔아치우는 좀 성향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다라는 점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지금 공포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가 23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낙폭 과대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러한 공포 지수의 흐름들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빅스 지수가 23 정도가 됐다면 사실 국내 증시가 이렇게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미국 증시만 놓고 봤을 때 한 23 정도면 과거에 뭐 경기 침체라든가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가 좀 발생됐을 때 제 기억상에서는 빅스 지수가 한 20에서 한 25포인트 그 선에서 좀 왔다 갔다 했었고요. 역대 최고치로 이 공포 지수가 좀 올라왔던 구간이 일단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죠. 2008년도인데 그때가 89.5선. 이게 가장 좀 높은 수치였고 코로나19 팬데믹 때가 한 82.7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갭을 좀 감안해 보면 현재 이란의 지정학 리스크에 따라서 빅스 지수가 그렇게 좀 높은 편은 아니다. 과거에 뭐 우크라이나 개전 초기에 뭐 30선에서 한 35포인트까지 좀 올랐던 그런 차이와 좀 대비했을 때는 높은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우리 국내 증시가 글로벌 국가들 중에서 최근 한 2개월간에 대한 상승폭이 좀 가장 크게 좀 반영되었던 점들을 좀 감안해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낙폭을 좀 키우면서 하락폭도 더 크게 좀 반영되는 셈이 되지 않나라 좀 보고 있고요.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뭐 한 3에서 4% 정도 크게 좀 급락하는 그런 시그널들이 좀 아니라면 국내 증시도 상당히 뭐 일단 완충작용 관점에서 오히려 좀 고점을 좀 높이 써갈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은 유의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의 시장 상황 아무래도 계속해서 공포감이 짙은데요. 지금 현재 코스닥이 천스닥이 또 깨진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88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13%나 지금 빠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까지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다 보니까 어제 잘 갔었던 방산 테마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갈 수 있으려나 싶었는데 오늘 좀 차익 실현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어제는 LIG 넥스원이 또 상한가 가기도 했습니다. 이 안에서의 내용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이 LIG 넥스원 천공2가 실제로 요격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실전적으로 지금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탄력들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안에서의 기업 가치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일단 LIG 넥스원이
어제 상한가를 좀 갖고 네. 오늘 프리장에서도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그러니까요.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장 후반 이후에는 외인의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네. 대체적으로 방산빅포가 음봉 전환을 좀 했죠. 이 부분은 단기적인 어떤 수급 기대감들이 좀 일부 반영이 됐지만 다만 이제 방산주의 시각이 좀 다르게 좀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번에 이 중동향 레퍼런스를 좀 보유하고 있는 LIG 넥스원이 뭐 천궁이라는 네. 이 중거리 일단 뭐 유도 미사일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뭐 주목을 좀 받게 되었는데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에 대한 소요 부분들, 뭐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이라는 뭐 저가형 드론이라든가 미사일에 대한 어떤 방어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좀 값비싼 패트리엇나 유도 미사일 통해서 소진을 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향후에 재고량에 관련된 우려감들, 특히나 이번 뭐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일부 뭐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을 뭐 이번에 뭐 천궁을 통해서 좀 방어를 입증했기 때문에 기술력의 어떤 성능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입증이 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이라크라든가 뭐 사우디, 뭐 아랍에미리트의 신규 내지는 추가 수주에 관련된 가능성들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 이 부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겠고요. 다만 이제 양산 규모의 관점에서 이 전쟁들이 좀 더 장기화가 좀 된다면 미국 안에서 이 패트리엇 미사일의 경우에는 미국 로키드 마틴이 좀 네.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연간 만들 수 있는 최대 수량이 한 600개 정도 추정이 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현재 증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인 어떤 소요가 시간적인 어떤 제한적인 어떤 요소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대안으로는 뭐 한국의 LIG 넥슨의 천궁 또는 이제 비궁 같은 유도 미사일이 주목을 받게 되고요. 가격은 오히려 패트리엇 미사일 대비해서는 한 절반 가격 정도로 양산할 수 있고 현재 재고량이라든가 뭐 생산에 대한 어떤 연동성들을 어느 정도 좀 고려해 보면 장기적인 양산에 관련된 가장 큰 좀 수혜가 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무기가 또 가성비로 좋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LIG 넥스원 지금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LIG 넥스원이 잘 갔던 만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어제 잘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시나 같이 윗꼬리를 달고 지금 내려온 모습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오늘은 뭐 170만 원까지 터치하다가 지금 현재 130만 원으로 뚝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어제 최고가까지 경신했던 이런 흐름들 단기적인 고점이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 점은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지정학 리스크로 인한 뭐 단기적인 기대감들이 네. 어제 주가에 좀 반영됐고 오늘 시초 장까지 좀 반영이 좀 됐는데 그러니까요. 전체적인 뭐 국내 증시에 대한 낙폭이 확대가 좀 됐던 부분들이 방산주에서도 뭐 피해갈 수 없는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단순한 어떤 기대감들보다는 일단 뭐 수주 성과와 좀 연동될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뭐 이번에 뭐 이란과의 어떤 지정학 리스크가 뭐 장기화가 좀 되면서 실질적인 어떤 무기 구매 수요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배경이 좀 된다면 네. 기대의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지만 선별적으로 방산주의 경우는 뭐 이란발 이슈에 따라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 가능성들은 좀 저는 좀 언제든지 주시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펀더멘탈 관점에서 이란 정쟁이 현재 일어났다고 해서 당장에 뭐 무기 수입과 뭐 연동되는 그래서 수주가 갑자기 좀 발생되고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연결 현상보다는 단순한 어떤 이슈에 따른 수급 기여가 좀 가장 크지 않았던 점, 이 점은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들은 뭐 지정학 리스크가 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방위비 증액이라든가 중동의 추가적인 어떤 무기 계약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가 현재 뭐 협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좀 주목을 해보면 개별적인 수주 성과는 언제든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글로벌적으로 지금 방위비 증액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국방비 더 늘려라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주 쪽으로는 계속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의 옥석을 어떻게 고르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제는 LIG 넥슨이 천무로 상승을 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아무래도 대정제 역할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의 순환매 어떻게 좀 골라지면 좋을까요? 네, 방산주 안에서는 수급이 좀 강한 뭐 중소형주에 대한 수급은 뭐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크다는 점들 어느 정도 좀 염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할 때는 일단 이번 이란 지정학 리스크에서 가장 크게 화두가 됐던 부분은 이 드론 공격,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어떤 방어 수단이 가장 화두가 좀 됐던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그렇다면 이제 유도 미사일에 관련된 어떤 수주 성과들이 수요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중동에 이 레퍼런스를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LG 넥슨이라든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일단 추가적인 어떤 무기 도입에 관련된 이슈가 좀 재차 부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 뭐 카타르 같은 국가들이 실제 우리나라의 어떤 무기 도입을 좀 검토하고 있거나 이미 좀 일단 공급받아서 실제로 좀 배치한 그런 상황들을 좀 고려해봤을 때 앞으로 수주 성과에 대한 차별화 양상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거고요. LG 넥슨의 경우에는 이미 좀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어떤 방어 수단을 좀 입증이 됐던 그런 부분들은 기술 강점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라크의 신규 수주와 좀 연동된 그래서 수주의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는 점, 아랍에미리트의 추가적인 수주 성과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중동에 지금 뭐 수주 성과, 차별화 전략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 안에서의 내용들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뭐 아랍에미리트 수주 성과들이 이미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옥석 거르기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점까지 함께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질문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추격 매수, 오히려 더 들어가는 전략들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방산주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좀 방산주를 지금 굳이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좀 시장이 많이 밀려 있는 그런 상황. 네. 양 거래를 해서 굉장히 낙폭이 좀 크게 확대된 종목들이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죠. 그렇다면 저는 단기적으로 상승했다, 뭐 가격을 일부 조정받고 있는 방산주보다는 많이 떨어진 사실 뭐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 반도체 종목들을 네.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제가 좀 방산주 안에서의 흐름들 좀 본다면 네. 뭐 LG 넥슨 같은 종목들을 조금 더 중장기 관점에서는 유효한 전략으로 좀 제시를 좀 해드렸지만 현재 전체 종목을 놓고 봤을 때는 방산주보다는 그동안 단기 낙폭이 좀 크게 반영됐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종목들에 대한 저가 매수를 좀 노려보는 것이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해서 지금 저가 매수 기회 있는 종목들 잘 체크해 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센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오후 시에 더 큰 폭의 낙폭 기록하게 될지 조금은 상승폭으로 올라가게 될지 끝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장 시장 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참 좋지 못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더 불거지게 되면서 지금 우리 국내 증시 최악의 하루를 보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코스피가 9%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11% 하락하면서 지금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00포인트 위협을 계속해서 받아내주고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매도 사이드카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가 모두 다 발동됐던 만큼 공포가 굉장히 많았고 패닉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후반까지 계속해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면서 이러한 시장 분위기들 잘 대응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식 원샷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